예,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지고 있는 그리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 세분화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다시 나오고 있는 어떤 식량 위기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왔었을 때 그때 식량 위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나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그 WFP 그러니까 유엔의 식량 프로그램, 세계 식량 프로그램 쪽에서 그 사무총장님 말씀하시기는 지금 일단은 굉장히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아마 3년에서 6개월 이내에 지금 한 20개국, 세계에서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한 20개국 정도가 식량난에 지금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5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식량 위기에 대한 원인을 일단 표로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농사 불능에 대한 게 가장 큰데 이게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지금 발생하고 나서 농가에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경우가 크거든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는데 뭐 미국도 물론이지만 이제 중국 역시 큰 타격 입었고 그 다음에 동남아가 지금 현재 쌀 쪽으로 특히 이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대비책 같은 걸 옆에 지금 적어놓은 게 있는데 백신하고 치료제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거는 잡힐 것으로 보이고.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파종에 대해서 실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원래 이제 땅에 뭐 이 씨를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땅이 너무 질거나 얼어 있어 가지고서 이것을 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실제 생산해야 되는 양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연간 생산량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는 일단 품종 개량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체 농작물들 앞으로 이 투입을 하는 쪽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생산량 부족에 대해서 그중에 자연재해, 특히 이제 그 중국에 이번에 크게 홍수라든가 태풍 피해가 왔은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천재지변이죠. force majeure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대비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그 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또 개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육류 부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류 독감이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 구제역 같은 게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육류에 대한 생산량 자체도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약간씩. 여기에 대해서는 방역이라든가 축사 통제 같은 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방위적으로 지금 생산 그 식량 생산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글로벌 생산 식량 안전 지수라는 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녹색이 진한 곳이 이제 식량이 자급이 돼가지고 충분히 외부로 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색깔이 옅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 그 다음에 호주 같은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잠깐 표시한 게 싱가포르 일단은 식량 안전 지수는 제일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것들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 이 식량 안전 등급이 한 등급씩은 다 낮아질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이 넓은 면적에서 한 등급씩 낮아진다 그러면 충분히 식량난은 앞으로 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여서 우리나라는 색깔이 어떤 겁니까 지금? 중국하고 같은 색깔이라 가지고 한 2등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일단 주요 작물인 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자급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그 중국에서 많은 물량을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비축된 쌀들도 아마 좀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코로나19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그리고 재해나 또 조류 독감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심각한 문제는 계속 될 것 같고 이 모든 일들이 최근 1년 동안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큰 위기감 중에 하나일 수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밀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것도 좀 그 영향 한번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좀 생각보다는 영향이 큰 게 우선은 그 러시아가 12일에 일단 블룸버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 밀이 현재 그 러시아 내에서 밀 가격이 지금 굉장히 곡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톤당 루블 가격인데 1루블이 한 14.67원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 많이 좀 낮은 편인데
이 러시아 밀 가격이 굉장히 싸고 좋은 밀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러시아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한 100개국 정도, 한 100여 개국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이 나라들이 이 지금까지 이 러시아 쌀을 상당히 러시아 밀이죠. 밀을 상당히 많이 사다 먹었는데 제3세계 국가들이 되게 많이 사다 먹었어요. 특히 네. 중동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이 특히 많이 갖다 먹었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 그러면은 완전히 그 큰일이 난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게 이제 식량기구에서 이번에 WFP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겹치는 게 이거하고도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곡창지대 생산량이 감소했다라고 그러는 거는 다 이해를 하실 텐데, 근데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거는 예. 러시아가 사실은 이번에 기후변화로 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은 나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구 동토가 있던 데가 녹으면서 거기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농지로 변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 기존에 있던 농지는 줄어드니까 그 갭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오히려 그 생산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결과가 왔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는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자국 내에서 일단 소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따라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로 보는데 만약 지구 온난화가 조금 더 계속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개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오히려 앞으로 곡창지대로 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쨌거나 미리 비축을 해두고 나중을 계속 노리는 뭐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게 좀 말이 좀 쉽지 않은 것이 가끔씩은 러시아도 부족하면은 미국에서 밀을 사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국제 관계에서도 상당히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뉴스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 어떤 시장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곡물 가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을 뿐더러 가격 자체도 좀 올라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흐름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12월 중순에서 1월 초까지 즉 겨울 밀이 생산되는 내년 1월까지는 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요 가격 추이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 농산물 3대장이라고 제가 가끔 부르거든요. 이제 밀하고 대두, 옥수수를 예. 보는데 이 3대장이 지금 계속 기록적으로 상승해가지고 전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5년 주기로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이미 그 전고점을 거의 돌파할 분위기란 말이죠. 네. 그럼 그랬을 때는 최고점까지 이제 거의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식량난이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지금 가격 추이도 이렇게 봤고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어떤 식량 위기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저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쪽 얘기이기도 하고 이전에 저희도 이 시간 통해서 다른 전문가와 관련한 내용을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집세가 밀리더라도 쫓아내진 못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쫓아내면 오히려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부동산 쪽에서 또 하나 뭐 크게 터질 수 있다 이런 좀 위기감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뇌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왜 또 하나의 뇌관이라 그랬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있던 것이 기존의 레버리지 론으로 만들었던 그 파생 상품들이 터질 준비가 돼 있다는 거. 그것 예. 때문에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경기 부양책 자금들을 기업에다가 부어줬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것들이 아직 대선 결과가 혼돈에 들어가 있으면서 경기 부양책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에서 엎친데 겹친격으로 여기 있는 모기지 그러니까는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이 자꾸 이제 지금부터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네.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거기에 관련된 모기지 관련된 파생들이 이제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막으려고 경기부양책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떤지 어떤 수치상으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블룸버그의 자료가 나온 걸 보시게 되면은 우선 미국의 실업급여 누적 신청자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 8월 이후에 굉장히 급증한 거를 지금 볼 수 있거든요. 네. 8월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 됐다가 이제 9월 들어와서 300만 명 이상 지금 신청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에 대해 가지고서 갑작스럽게 실업률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 지금은 이제 좀 내려갔죠 많이. 그런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많다는 얘기는 결국 이걸 가지고서는 결국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모기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서는 그 페이첵을 나눠준단 말이죠. 급여를 한 달에 2번을 주는데 보통 첫 번째 받는 페이첵으로 이제 모기지를 내고 두 번째 페이첵 가지고서 보통 생활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밀리게 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 되면은 분명히 이제 모기지도 이제 잘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의 렌트 상환 능력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2020년도에 센서스를 했잖아요. 인구조사. 거기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서 10월 26일까지 했던 일단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까만 거하고 여기 빨간 거를 보시게 되면은 자기가 렌트를 상환할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고 그다음에 아주 약하지만 아주 약간의 확신이 있다. 이런 정도 된 사람이 거의 한 1,450만 가구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내가 못 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20% 정도가 지금 딜링컨시, 그러니까 이제 연체라 그러죠. 딜링컨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당시에 이제 연체율이 8%가 넘어갔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이제 모기지에 대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갑작스러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11월 8일에 그 상환 유예에 대한 그거에 대한 상환 유예에 대해 가지고선 법령 내렸던 게 종료가 됐잖아요. 그럼 그때가 되면서부터 이제 자꾸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음 달, 즉 12월 달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상환 능력은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데 지금 현재 그 모기지 연체율이 8.68%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요건 그나마 조금 다행한 건데 모기 상환율에 대한 변동 그래프입니다. 요거는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일단 원금 자체에 대한 금액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노란색 여기 지니 메이 그러니까 미 정부 저당 채권으로 만드는 MBS 같은 경우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는 누구냐 하면은 주로 이제 뭐 상위 군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디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미국 정부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해가지고서는 저리로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예. 그런 그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또 다른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세 가지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밀린 집세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모기지 상환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한 번은 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말씀하신 MBS에서도 재정 부담은 좀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은 이거 코로나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선 상당히 많은 그 여러 이제 상위 용사, 베테랑이라든가 아니면 예. 이제 인디안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 집들의 모기지를 은행에서도 했던 것들을 일단은 정부가 백업을 해줬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저게. 네,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앞에서도 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해서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와는 다르다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또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좀 네. 그때 당시 상황도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2008년도하고 일단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2008년도는 뭐 여러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일단은 여기 이제 제가 저희 SCTV 쪽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좀 가져온 건데 일단은 그 벌지 브레킷이라 부르는 이제 대형 그 투자은행들이 이제 그 프라임, 그다음에 알터너티브 A, 그다음에 서프라임을 해가지고 즉 그 신용 등급에 따라 가지고서 모기지를 세 등급으로 보통 쪼갭니다. 예. 그래서 프라임은 일단 1금융권, 알터너티브 A가 2금융권, 그다음에 서프라임은 사실은 이제 사채에 해당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채를 가지고서 여러 만들어 놓은 사채 베이스에 서프라임 베이스에 그걸 가지고 CDO를 만들었어요. 수천 개의 그걸 가지고 때려 훔쳤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안 팔리는 CDO들을 또 다시 CDO를 다시 합쳐 가지고 합성 CDO라고 해서 synthetic CDO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럼 이걸 가지고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제 트렌치 그래 가지고서 이제 선순위 후순위로 쪼개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다가 모체가 뭔지도 불분명해진 상황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됐을 때 예. 보통은 일반 시장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과열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해가지고 연준이 매뉴얼대로 금리를 올리는 순간에 트리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 대부분의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에 이런 사달이 한 번씩 났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만약에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다라면은 한 번에 이런 일은 터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도미노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에 버블이 생겨가지고 금융시장의 버블로 인해가지고 분명히 이제 실물 시장은 가만히 있는데 금융시장의 버블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란 예.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신용불량자 연체가 갑자기 급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가 넘어갔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 채무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서프라임에 대해서 MBS가 결국 부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그 모기지 백 세큐리티, 즉 그 담보대출 채권이 이제 완전 부도가 나는 거고 예. 물론 이제 그 지니메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저당은 정부에서 그냥 커버해 주니까 신탁으로 커버해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은행에서 해주는 이런 모기지는 다 부서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서프라임 CDO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부서지고 그 다음에 연결돼 있는 또 다른 신세틱 CDO도 같이 부서지는 거란 네. 말이죠.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에 대한 수합 그러니까 기초 자산에 대한 수합만 있으면은 붕괴를 막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CDS가 지금 안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걸 보시게 되면 CDS 판매 지수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CFTC 그러니까는 선물 미국의 중앙 선물 그 거래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지수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블룸버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20년 현재 굉장히 역대 최저로 지금 팔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동성을 엄청나게 끌어다 줬기 때문에 시장에는 돈은 남아도니까 절대 파생 상품들이 망할 리는 없다라는 금융권의 어떤 자신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게 언제 터졌냐면 3월 달에 한번 레버리지로 나오고 그다음에 주가지수 기반의 파생 상품이 한번 그 시중에 돈이 말라가지고 망가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쉽게 해서 더블 펀치를 맞은 거죠. 예.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주저앉았다가 다시 지금 이제 간신히 다시금 끌어올렸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은 지금 돈을 더 풀 능력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제로 금리를 베이스로 유지하고 있고 죽어도 마이너스 금리를 안 갈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수압이 결국은 기존에 있던 파생 상품들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수압조차도 지금 그렇게 팔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생산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한번 부실이 터졌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초에만 해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유동성에 대한 어느 정도 그래도 확신은 있었거든요. 네. 재정이나 통화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해라는 뭐 희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선 지나가면서 여전히 뭐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 전에 밀려 들어오던 그 CDS 유동성까지 만약에 마르게 된다면 한 곳이 터지면 이제 계속 도미노처럼 터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예. 이게 첫째는 이 수압이 일단 적게 팔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간신히 막아놨던 지수 선물 베이스의 그 파생 상품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레버리지 론 베이스의 CLO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또 터질 거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부양책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기업이 망하지 않습니까? 예. 기업이 망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딸려 있는 기초 상품인 레버리지 론도 같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딸려 있던 파생 상품들이 같이 줄다리아 가기 때문에 지금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폭탄이 2개 달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권이 나름대로 교훈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결국 다시 이런 위기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수치로 봤을 때도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래서 그 시계를 얼마나 두고 우리가 위험성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거 하나 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처럼 전 세계 금융권의 붕괴로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 건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거기까지는 좀 걱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그 어떤 미국만이나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 돈도 저기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아시아권에 있는 수많은 자금들도 역시 여기 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거에 대한 이 여파가 상당히 클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그 해지를 할 수 있는 스왑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든가 아니면은 현금화를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장외 파생으로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지금 좋다는 겁니다. 예. 역시 증시에 대한 타격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현 시점에서 그런 관련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나 안 그러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증시라든가 채권은 한참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큰 재미를 보기는 어렵다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건 앞으로 있을 이런 식량 관련된 펀드 쪽으로 해서 특히 ETF 같은 걸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곡물 펀드가 이제 있는데 인베스코 DB Agriculture Fund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ETF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우상향으로 강한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대두나 아니면은 옥수수하고 거의 연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코드네임 DBA라고 돼 있는데 요걸로 보셨을 때 제가 볼 때 요거는 한 12월 중순이나 1월 초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장기로도 보지 마시고 딱 이 단기에 잠깐 동안만 소액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나오시는 걸로 해지하셔야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네. 참 최근 들어서 그래도 연말 증시 그리고 연초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부분들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불확실성 그리고 대규모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꼭 염두에 두시고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